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이은 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도 참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 뉴스 중에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네네. 오늘도 그래서 여러 이슈들을 좀 자세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네,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요. 네. 먼저 보험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다리를 다쳐서 좀 기부싸고 오셨네요. 네, 오늘. 맞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네. 이게 귀찮은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뭐 국민 2명 중 1명은 가입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귀찮으면 안 되는데 이게 간소화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안이 최종 통과는 안 됐는데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 문턱은 넘었고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죠. 물론 그 안에 몇 가지 절차가 더 있습니다만 국회 문턱 반은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윤 대통령도 대선 때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겠다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야가 법안 소위에서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이은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실손보험 보험금 받으려고 청구하게 되면 그래도 요즘은 보험사들이 어플리케이션도 내놓고 일부 핀테크 회사에서 사진만 찍어서 보내라 하면 알아서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서류 떼서 사진 맞아요. 찍고 보내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아니면 예전에는 뭐 팩스로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험금이 좀 크면 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서류 떼고 뭐 하는 불편 없애주겠다라는 게 이 간소화 서비스의 핵심인데 서류 떼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필요 서류를 보험사로 보내고 이걸 받은 보험사가 심사한 후에 보험금을 바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이걸 실손보험 간소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편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IT 강국이니까 딱히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국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는데 14년이나 걸렸다고 하던데요. 그러게요. 10년 넘게 걸릴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것을 포함해서 시스템적인 걸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실손보험을 놓고 업권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찬성을 하면 어느 한쪽은 반대를 하고 뭐 더 강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뭐 관련 법안이 한 6개 정도 국회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좀 복잡한 관계였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래도 합의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한 쪽을 좀 보면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한국암환자권익위 같은 암 환우 관련 단체들 이런 데들도 이 실손보험 간소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좀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실손보험 간소화를 제일 반대할 것 같은 게 사실 보험사인데 네. 보험사들은 반대를 안 하고 왜 의료업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딱 들어보면 보험사들은 보험금 더 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반대를 별로 안 합니다. 실제로 서류 내고 뭐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작고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네. 계세요.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미청구된 보험금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청구를 포기한 실손보험금만 7,410억 원.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한 해 한 2천억 원 이상 보험사들이 돈 안 주고 챙겼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손보험 간소화가 시행되면 알아서들 자료 보내고 바로 보험금 지급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눈 감고 수익으로 챙겼던 이런 돈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보험사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 반대를 안 합니다. 근데 반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업계가 이 실손보험 간소화 조치가 시행되면 이게 보험사들의 지급 거절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감한 환자 병력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보험사들의 지급 거절 명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도를 실손보험 간소화 이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상은 종이를 서류화 전산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혹시 뉴스 등에서 이런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험사들이 그 서류만 보관해 놓는 그 창고 같은데 자 영화 뭐 이렇게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류 훔치러 들어가면 서류 상자들 쫙 있는 방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 년간의 이 음. 받아온 개인들한테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간소화가 서비스 그 이 실손보험 간소화가 진행되면 이게 전산화돼서 서로 넘겨받기 쉬워지고 또 이걸 그대로 보관할 수 있으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들은 조금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진료 정보가 축적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이런 분들은 원천적으로 보험 가입을 잘 안 시켜줄 거다라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지금도 그 유병자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대 질병을 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보험사에서 이걸 보험 거절 사유로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광범위하게 이용될 거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의료업계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실손보험 간소화 조치를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걸 내세운 거지 실제로 이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적용할 때 그 급여 비급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게 급여고 안 되는 게 비급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는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저희가 급여라고 하죠. 그래서 급여 항목의 비용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치료를 받으면 같은 가격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병원들이 알아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여서 가격이 병원마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치료 받으면 10,000원인데 다른 병원 가면 50,000원일 수도 있고 심지어 100,000원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병원 다녀온 다음에 진료비 영수증을 떼서 보면 이런 것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급여에는 건강보험금에서 내주는 공단 부담금 그리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거기에 혹시 자기가 비급여 항목의 치료를 받았다라면 비급여 이렇게 해서 또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진료비 영수증을 저희가 실손보험사에 보내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출 비용을 보험금으로 처리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정보가 전부 실손보험 간소화 조치가 되면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저장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들하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급여 항목 가격이 전부 다른 네. A 병원에선 10,000원, B 병원에선 100,000원 되는 이 가격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자료를 만들어서 밖으로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이런 데이터가 나중에 쌓이고 나면 이거 가격 편차가 너무 큰데 뭐 어떤 치료를 보니까 너무 가격 편차가 크면 정부나 뭐 이렇게 의료 당국이 나서서 야, 이 비급여 항목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가격을 10% 내에서만 서로 받도록 하자. 이런 제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결국엔 이런 게 싫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분석과 견해가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류 받아서 정리하고 보관하는 인력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아서 아까 보험사들은 도리어 이거 줄어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좋네라고 찬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양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소비자들은 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실손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 싸움에서 좀 빠져 있는 그러니까요. 모양새죠. 간소화 조치는 분명히 편의성이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조치이긴 한데 다만 앞서 그 암환우협회 이런 데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런 민감한 데이터가 다른 방향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법 개정을 그 논의하면서도 논란이 가장 됐던 부분이 이 데이터를 병원들이 직접 보험사로 보내는 거는 뭐 시스템을 갖춘 병원도 있고 갖추지 못한 병원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이 데이터를 넘겨주는 중개기관을 두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중개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느냐 아니면 보험개발원이 하느냐 뭐 이거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일단 합의는 했는데 어떻게 합의했냐면 이 중개기관을 나중에 시행령으로 정하자라고 뒤로 밀어놓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중개기관을 어디서 맡을지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본회의 통과되는지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실손보험이 이렇게 쉽게 지급되고 거의 100%다 지급되게 되면 이른바 손해율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내는 것과 보험금을 받는 것의 비율을 가지고 보험사들이 보험요금을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실손보험금을 또 올리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보험금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 나올 수 있죠. 관련해서 이슈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이슈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31일부터 가동된다고 하던데요. 네, 이거는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 받을 수 있다면 갈아타는 게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오픈뱅킹이라고 해서 은행 한 곳에 들어가서 뭐 자료 제공 동의, 정보 활용 동의 뭐 이런 거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은행 계좌들 한꺼번에 한 곳 은행에서 다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다른 은행 송금도 하고 이체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서비스하는 데들은 은행에서 내놓는 상품들 다른 은행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거 서로 상품 비교하고 이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좋네 해서 가입하려면 해당 은행 가서 해야 되는, 그쵸. 지금 그 불편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대환대출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명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한 곳에서 그 대출 상품들 쭉 조회도 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버튼 누르면 그곳에서 바로 갈아탈 수도 있다. 이런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보면 되죠. 그럼 모든 은행들이 다 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핀테크 업체들이 주도해서 이 서비스를 내놓게 되고요. 5개 핀테크 업체가 이 서비스 내놓겠다고 얘기했고요. 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한은행이 자신들의 앱에서 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서비스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은행들은 상품은 이렇게 핀테크 업체하고 신한은행이 하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에 상품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대출 서비스 인프라에 다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보면 금융사들은 한 50개, 상품을 내놓는 회사들은 한 50개, 인프라에 그 참여하는 기술 업체들, 플랫폼 업체들은 한 20개 업체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핀테크 업체들은 다들 잘 아시는 회사들입니다. 뭐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이런 것들이 주도해서 지금 하겠다는 건데 방식은 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픈뱅킹이라는 곳에서 대출 비교 서비스가 있으면 그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그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갈아타기 버튼이 있으니까 원하는 상품에 갈아타기를 누르면 해당 은행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몇 가지만 이렇게 정보를 넣으면 한 10분 만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그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뒷단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A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내가 B은행으로 갈아탄다라고 가정해 보면 B은행이 그 돈을 A은행에 먼저 갚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A은행이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대출금을 대출자에게 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 뭐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 뭐 이자 감면 등 이벤트 경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31일 시행인데요. 벌써 아까 그 주요 핀테크 업체들은 이 사전 신청자들을 막 받고 있어요.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이 지금 뭐 사전 신청을 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막 이벤트도 걸고 있습니다. 일부 중개대출 서비스를 뭐 40%까지 면제해 준다. 그다음에 이자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만 유일하게 시중은행에 많은 상품을 볼 수 있다. 뭐 또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자 차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자 차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대출로 넘어갈 때 대출 중개 수수료라는 걸 이 핀테크 업체들이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출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낮게 나온다면 좋겠지만 높아서 별로 소득이 없으면 별로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들이 어떤 상품이 걸리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시중은행들이 다소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지금 좀 보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냥 대환대출 서비스용 상품 몇 개만 걸어놓고 일단 시장을 좀 지켜보겠다는 모습이어서 얼마나 이자율을 차이를 낼 만한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장이 인기가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그걸 통해서 은행들이 자금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도 좀 적극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언급해 주신 것처럼 대출이자 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는 소식이니까 네. 환영할 만한 이야기네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거시경제 이야기도 해볼까요? 요즘 네.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외신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걱정할 수준일까요? 그러게요. 금리를 워낙 빠르게 올려서 이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이거를 또 회수해야 되기 때문인 것도 있잖아요. 유동성을 회수해야 네. 되기 때문인 것도 인플레를 잡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경제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미국의 실물 경기 지표를 보면 좀 혼조로 나왔어요. 제조업 지표는 악화가 됐는데 서비스업 지표하고 주택 지표는 또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기 침체로 봐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구리 가격이 또 확 빠지니까 이걸 경기 침체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외신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구리 가격이 최근 사이에 이제 한 달 사이에 11%나 하락했거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닥터 코퍼라고 해서 경기 선행 지표인데요. 지금 원래 원자재 시장에서 보통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아요. 네네. 왜냐하면 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뭐 창고 비용도 들어가고 또 원자재를 뭐 보관을 해야 되니까 관리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이렇게 높은 게 정상인데 현물 가격이 워낙 떨어져서 지금은 뭐 슈퍼 콘텐고다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 얘기는 결국에는 구리값이 이렇게 급락한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는군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